자, 오늘은 지구 환경 변화인 오존층 파괴, 엘니뇨, 그리고 사막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존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존층이란 지상에서 약 20에서 25km 높이에 있는 오존의 농도가 가장 높은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구 생명체의 보호막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구 생명체의 보호막이냐? 태양에서 자외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자외선을 생명체가 많이 맞게 되면 직접적으로 생물의 강화성량이 감소하며 동물의 면역체가 손상되어 피부암, 백내장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도 발생합니다. 또한 광합성량이 감소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여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사막화 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존층 파괴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어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존층은 이러한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이 지구 생명체 보호막이라는 이 오존층도 오존층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오존 구멍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주로 남극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존층의 파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척제, 거품제, 냉매제, 대충 보시면 에어컨 같은 데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들어있는 클로로플로탄소, 일명 프레온 가스가 주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레온 가스는 대륙권에서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부연해서 염소 원자를 방출합니다. 근데 이 염소 원자가 오존층을 파괴를 조장하는 촉매로 작용합니다. 다행히도 1980년대에 들어서 프레온 가스의 작용으로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생명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레온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몬트리올 협약이라든가 대충 그런 협약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프레온 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오존층 구멍도 일부 회복되었다는 관측도 보였으나 자연 상태 오존 농도로 복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존층 파괴 말고도 이러한 지구의 환경 문제에 또 다른 큰 위험이 있는데요. 바로 사막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막화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현재 사막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은 40%가 사막이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도 사막화가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황사와 같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막화의 발생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을 보면 대기 대순환을 들 수 있는데요. 적어도 대기 대순환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인해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지속되면 사막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비가 안 오고 계속 건조한 지역에서는 계속 사막화가 계속 확대가 되겠죠. 물론 일반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바다 같은 곳에서 증발량이 증가하여 그에 따라 강수량도 증가하기 마련이지만은 강수량의 분포는 어느 지역이냐, 지면의 성질과 상태, 대기 대순환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왜 대기 대순환이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나 하면은 저희 30도 부근에서 하강 기류에 의해 비구름이 생성되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수량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적도 지역과 해양에서의 강수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해양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안쪽 지역은 강수량이 감소하여 오히려 온난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건조 지역의 사막화는 지구온난화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잉 경작, 방목 등도 사막화의 가속화에
요인이 되는데요. 지난 1세기 동안 산림이 농업이나 작물 등으로 바뀌면서 광합성 부종으로 CO2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토양의 물 저장량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가뭄을 야기시키며 결국 사막화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가 자, 이번에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 생성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지구 대기 대순환이란 지구가 에너지를 골고루 받지 못하여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인데 연중 내내 같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생성됩니다. 이때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이 무역풍입니다. 무역풍이 해류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 먼저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 동에서 서로 이동하던 적도 부근의 해류가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지면서 평소에 적도 태평양 서쪽의 난류가 역류하여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평상시에 엘니뇨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수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엘니뇨가 발생할 때의 수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하면 엘니뇨가 발생할 때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승이 억제되어 찬 물속에 많이 있는 산소의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동태평양 부근의 어장이 황폐화되고 따뜻한 해류가 동태평양 부근으로 흐르게 되어 동태평양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하여 홍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태평양에서는 평소보다 차가운 해류가 흐르면서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엘니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와 반대인 라니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 동에서 서로 이동하던 적도 부근의 해류가 동태평양의 용승이 강해지면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표층수온 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왼쪽은 엘니뇨 발생 당시의 그림이고 오른쪽은 라니냐 현상 발생 당시의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하면 라니냐는 엘니뇨와 다르게 서태평양 쪽으로 난류가 크게 몰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류가 몰리면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동태평양에는 용승이 강화되어 평소보다 찬 해류가 흘러 가뭄이 일어나고 고기압이 형성되어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지 못해 농작물의 서리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단순히 적도 부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여름에는 엘니뇨가 소멸하고 반대로 라니냐가 발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후반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호우도 잦아집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전 세계 기상이변의 원인이 됐던 슈퍼 엘니뇨가 약화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무려 3.1도나 높았던 해수면 온도가 많이 떨어져 0.9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여름 전반에 해수 온도가 정상을 되찾으면서 엘니뇨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후반에는 엘니뇨와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 이래 발생한 총 20개 엘니뇨 해 중에서 라니냐로 발달한 사례가 총 10차례였으며 강한 엘니뇨 뒤에 라니냐가 뒤따라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라니냐 현상도 엘니뇨처럼 지구촌 기상이변을 일으킵니다. 가뭄 지역에는 홍수가, 홍수 지역에는 가뭄이 나타나는 등 엘니뇨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는 극심한 홍수를, 페루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혹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는 9월 늦더위와 함께 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풍 발생은 예년보다 적겠지만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와 강도는 비슷해 8, 9월 태풍에 대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금까지 강인해 들으셔서 감사합니다.